장인어른에게 용돈 드리러 갔다가 주차장에서 뺨 맞는 걸 봤는데 주차장의 형광등 불빛 아래 경비복을 입은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에서 막 내린 40대 남성이 있었다. 남성의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걸려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아니,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거야? 차 좀 치우라고! 남성의 목소리가 지하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경비원은 고개를 더 숙였다. 죄송합니다만 손님, 여기는 주민 전용 구역이라 잠시만 다른 곳에. 뭐? 주민 전용? 야, 나 여기 503호 김 사장 찾아온 사람이야. 그것도 모르고 경비질을 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사. 짝! 경비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성의 손바닥이 경비원의 뺨을 후려쳤다. 쩡 하는 소리가 주차장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다. 경비원은 비틀거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다. 그저 더 깊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규정? 야, 당신 한 달에 얼마 받고 일하는데 나한테 규정 타령이야?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당신 1년치 월급이야. 알아들어? 남성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권 몇 장을 바닥에 던졌다. 돈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져 나풀거렸다. 자, 이거 주워. 그리고 내 차는 여기 그냥 세워둘 거야. 불만 있으면 관리사무소에 전화하든지. 경비원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돈을 주었다. 아니,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한 남자가 이 광경을 목격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남성은 경비원과 무슨 관계일까요? 그리고 경비원의 뺨을 때린 남성의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정장 차림 남성. 그의 손에는 두툼한 흰 봉투가 들려 있었다. 명절을 앞두고 장인어른께 드릴 용돈이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용돈을 받으셔야 할 장인어른이 경비복을 입고 누군가에게 뺨을 맞는 장면이었다. 사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귓가가 웅웅거렸다. 장인어른이었다. 틀림없었다. 5년 전 결혼식 때 본 그 당당한 모습은 어디 가고 지금 그의 등은 둥글게 굽어 있었다. 사위는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구두굽이 시멘트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주차장에 울렸다. 고급차 남성은 여전히 경비원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었고 경비원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하나씩 줍고 있었다. 지금 방금 뭐 하신 겁니까? 사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고급차 남성이 고개를 돌렸다. 처음에는 누가 감히 자신에게 말을 거는지 확인하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뭐, 당신 누구야? 질문에 대답하시죠. 방금 이분한테 뭐 하신 겁니까? 남성은 사위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정장은 깔끔했지만 명품은 아니었다. 시계도 평범했다. 남성의 입꼬리가 비틀어졌다. 보면 몰라. 버릇없는 경비 혼내준 거지.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인데? 사위는 경비원을 돌아봤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는 뜻이었다. 아니, 그냥 가라는 뜻이었다. 하지만 사위는 움직이지 않았다. 장인어른의 뺨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한 남자가 자신의 장인을 지켜주지 못한 무력함과 그리고 그것을 되갚아주기 위한 치밀한 복수의 이야기. 사위의 이름은 강민우. 35세. 중견 제조업체 태성산업의 구매팀 차장이었다. 그는 회사에서 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연간 수백억 원 규모의 부품 발주를 결정하는 자리. 하지만 그는 그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반대였다. 그는 협력업체 사람들에게도 존댓말을 했고 늦은 시간 미팅을 잡지 않으려 노력했으며 대금, 지급은 항상 약속된 날짜보다 하루 일찍 처리했다. 그런 그의 성격 때문에 업계에서 그와 일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았다. 반대편에 선 남자의 이름은 박준혁. 42세.
준성테크라는 중소부품 제조업체의 대표였다. 그의 회사는 태성산업의 특정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 중 하나였다. 월 평균 3억 원 정도의 거래 규모. 작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태성산업 입장에서는 수십 개 협력업체 중 하나일 뿐이었다. 하지만 박준혁은 자신이 갑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어디를 가든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주머니에는 항상 고액권 지폐가 가득했고 그는 그 돈으로 사람들의 자존심을 사고 팔 수 있다고 믿었다. 민우는 주차장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박준혁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장인어른은 경비실로 돌아가셨다. 민우는 장인어른을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가야 할지 고민했다. 결국 그는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인기척이 없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장인어른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계셨다. 손에는 얼음 주머니가 들려 있었고 그것을 뺨에 대고 계셨다. 장인어른. 목소리를 듣자 장인어른의 어깨가 움찔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장인어른의 눈이 커졌다. 민우야, 너 왜? 용돈 드리러 왔다가 주차장에서 봤습니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굳었다. 얼음 주머니를 내려놓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손님 한 분이 주차 문제로 좀 언성을 높이셔서 뺨을 맞으셨잖습니까? 장인어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민우는 가져온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이거 명절 용돈입니다. 고맙다. 수고했어. 제가 뭘 해드려야 할까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내 일이야.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뭐. 너도 회사 다니면서 그런 일 많잖아. 하지만 민우야. 장인어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이 일은 그냥 잊어. 알았지? 괜히 내가 나섰다가 너만 손해야. 세상 일이 다 그렇게 공평하지 않아.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장인어른의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 체념 뒤에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이 숨어 있었다. 수치심이었을까? 아니면 무력감이었을까? 민우는 경비실을 나왔다.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주차장 기둥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인어른의 붉게 부은 뺨과 바닥에 떨어진 돈을 줍던 그 구분 등이 계속 떠올랐다. 5년 전 민우가 처음 장인어른을 배웠을 때가 생각났다. 그때 장인어른은 중소기업 공장장이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셨고 목소리도 우렁찼다. 민우가 인사를 드리자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자네가 힘들 때 내가 도와줄 테니 자네도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말게. 그랬던 장인어른이 3년 전 공장이 부도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나오셨고 한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셨다. 60이 넘은 나이에 갈 곳이 없었다. 결국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다. 딸인 민우의 아내 수진이는 그 사실을 알고 며칠을 울었다. 민우도 장인어른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려 했지만 장인어른은 완강히 거절하셨다. 나는 아직 일할 수 있어. 내 손으로 번 돈으로 살고 싶네. 그렇게 장인어른은 경비 일을 시작하셨다. 낮 12시간 근무. 월급은 200만 원 남짓. 공장장 시절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장인어른은 불평하지 않으셨다. 민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다. 아니, 아픈 것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저 남자를 어떻게든 혼내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민우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 수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진은 아직 오늘 일을 모를 것이다. 아버지가 뺨을 맞았다는 사실을 만약 알게 된다면 수진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도 당장 그 아파트로 달려가 따지러 갈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더 큰 상처를 받으실 것이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노트북을 켰다. 그리고 회사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다. 구매팀 차장인 그에게는 모든 협력업체의 정보가 열람 가능했다. 검색창에 준성테크를 입력했다. 화면에 박준혁의 회사 정보가 떴다. 설립연도, 주요 제품, 거래 내역, 계약 조건. 민우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준성테크는 태성산업과 2년째 거래 중이었다. 주요 납품 품목은 소형 정밀 부품. 월 평균 3억 원, 연간 36억 원 정도의 규모였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준성테크의 매출에서 태성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였다. 즉, 태성산업과의 계약이 끊기면 준성테크는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민우는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다. 다음 달이 정기 재계약 시즌이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는데 보름 후면 준성테크와의 재계약 협의가 예정되어 있었다. 민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이걸 이용할 수 있을까? 아니, 이용해야 하는 걸까? 민우는 회사 윤리 규정을 떠올렸다. 사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규정도 있었다. 협력업체 선정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을 고려한다. 박준혁의 행동은 사회적 책임이나 윤리의식과는 거리가 멀었다.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돈을 던지며 모욕을 준 사람.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속 거래를 해야 할까? 민우는 노트북을 닫았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복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장인어른의 말씀대로 그냥 잊어야 할지.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에 도착해 책상에 앉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계속 어젯밤의 장면이 떠올랐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민우는 구내식당 대신 밖으로 나갔다. 걷고 싶었다.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다. 한강변을 따라 걸으며 민우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다.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야? 네, 장인어른.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아. 걱정 마. 장인어른,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어제 그 사람이 처음이 아니죠?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 장인어른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 알았니? 짐작했습니다. 장인어른이 너무 쉽게 참으셔서요. 민우야, 이게 다 경비 일이야.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것도 일의 일부지. 처음엔 나도 화가 났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장인어른, 제가 좀 알아볼게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우야, 제발 그러지 마. 내가 괜히 나섰다가 너만 손해야. 그 사람, 내 회사 거래처라며? 괜히 일을 키우지 마.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장인어른은 계속 말씀하셨다. 나는 괜찮아. 정말이야. 이제 얼마 안 남았어. 내년이면 65세니까 이 일도 그만두고 연금 받으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제발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 지내. 알겠습니다. 몸조리하세요. 전화를 끊고 민우는 한강을 바라봤다. 물은 조용히 흘렀다. 사람들은 평화롭게 산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우의 마음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다. 내년이면 그만둔다는 장인어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럼 그때까지 계속 참으며 사시라는 건가? 계속 그런 모욕을 당하며 견디시라는 건가? 민우는 결심했다. 회사로 돌아온 민우는 품질관리팀 이 과장을 찾아갔다. 이 과장은 민우의 대학 동기였고 회사에서도 절친한 사이였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표정이 안 좋은데? 형, 부탁 하나만 들어줘. 말해봐. 준성테크에서 납품하는 부품들 한번 정밀 검사 좀 해줄 수 있어? 특히 최근 6개월치. 이 과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왜?
뭔가 문제 있어?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자세한 건 나중에 설명할게. 알았어. 며칠 줘. 제대로 들여다볼게. 사흘 후, 이 과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우야, 좀 심각한데. 회의실로 와봐. 민우는 서둘러 회의실로 갔다. 이 과장은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다. 준성테크 납품 부품 중에 규격 미달이 꽤 있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게 전체의 약 8% 정도야. 8%면 많은 거야. 보통 협력업체들은 1-2% 정도 유지하거든. 그런데 준성테크는 최근 들어 점점 불량률이 높아지고 있어. 3개월 전만 해도 4%였는데 지금은 8%야. 민우는 자료를 꼼꼼히 살펴봤다. 이 과장의 말이 맞았다. 준성테크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었다. 이 정도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당연하지. 우리 계약서 보면 분명히 명시되어 있잖아. 지속적인 품질 저하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8%면 충분히 지속적인 품질 저하로 볼 수 있어.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형. 이거 보고서로 정리해 줄 수 있어? 그럼 내일까지 줄게. 민우는 회의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서랍을 열어 어제 출력해둔 준성테크 계약서를 꺼냈다. 형광펜으로 표시한 부분을 다시 읽었다.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며 불량률이 5%를 초과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는 명백히 5%를 초과하는 수치였다. 민우는 이제 명분을 얻었다. 개인적 감정이 아닌 정당한 업무상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민우는 바로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었다. 박준혁이 정말로 혼내줄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민우는 다른 협력업체 담당자들에게 슬쩍슬쩍 물어봤다. 준성테크 박준혁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 평판이 어떤지. 돌아온 대답들은 한결같았다. 아, 박 대표요? 좀 어려운 분이시죠. 대놓고 말하긴 그렇지만 평판이 안 좋아요.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업계에서도 유명해요. 계약 깨먹은 적도 여러 번이고 작은 업체들 괴롭히기로 소문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 사람이랑은 거래 안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부품 가격이 싸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거래하는 거죠. 민우는 확신을 얻었다. 박준혁은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었다. 그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사람이었다. 다음 주 월요일 정기 구매회의가 열렸다. 민우는 회의 자료를 준비하며 준성테크에 대한 자료를 맨 마지막에 배치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여러 협력업체들의 계약 갱신건이 논의되었고 대부분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안건. 준성테크. 다음은 준성테크입니다. 민우가 자료를 띄우자 회의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준성테크는 현재 우리와 2년째 거래 중이며 월 평균 3억 원의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우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다. 최근 3개월간 품질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불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상 허용 기준인 5%를 크게 초과한 8%를 기록 중입니다. 구매 담당 임원이 눈살을 찌푸렸다. 8%? 이건 심각한데. 원인은 파악했나? 품질관리팀과 협의한 결과 준성테크 측의 생산관리 부실로 판단됩니다. 여러 차례 개선 요청을 했지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대안은? 타 업체로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이미 2군데 업체와 접촉했고 비슷한 가격에 더 나은 품질을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럼 준성테크와는 계약 갱신 보류하고 공식적으로 품질 개선 통보를 해. 한 달 내로 5% 이하로 떨어뜨리지 못하면 계약 해지 수순 밟는 걸로.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우는 자리로 돌아왔다. 이제 공식적으로 준성테크에 통보를 해야 했다.
민우는 이메일 대신 직접 전화하기로 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세 번째 신호음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네, 준성테크입니다. 박준혁이었다. 민우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하세요, 박 대표님. 태성산업 구매팀 강민우 차장입니다. 아, 강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 주셨어요? 계약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혹시 이번 주 중에 시간 내서 한번 뵐 수 있으실까요? 전화기 너머로 박준혁의 당황하는 기척이 느껴졌다. 계약건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전화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목요일 오후 2시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목요일 2시에 저희 본사로 오시죠.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목요일이 되었다. 민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회의실을 예약하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품질 데이터, 계약서, 대체 업체 견적서, 모든 게 완벽했다. 오후 1시 50분 로비에서 연락이 왔다. 준성테크 박준혁 대표가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민우는 직접 내려가지 않고 비서에게 회의실로 안내하도록 했다. 이시정각, 민우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박준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는 민우를 보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강 차장님, 오랜만입니다. 민우는 무표정하게 악수를 받았다. 박준혁은 여전히 명품 시계를 차고 있었고 정장도 고급스러웠다.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주차장에서 장인어른의 뺨을 때리던 그 손만 보였다. 앉으시죠. 민우는 회의 테이블 맞은편에 앉았다. 박준혁도 자리에 앉으며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품질 문제입니다. 민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박준혁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품질 문제요? 네. 최근 3개월간 귀사에서 납품하신 부품의 불량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민우는 준비한 자료를 테이블 위로 밀었다. 박준혁은 자료를 집어들고 훑어봤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게 8%라고요? 네. 계약서상 허용 기준인 5%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박준혁은 자료를 내려놓으며 웃음을 지으려 했다. 하지만 그의 웃음은 어색했다. 아, 이건 일시적인 거예요. 최근에 생산 라인을 교체하면서 생긴 문제인데 곧 해결될 겁니다. 일시적이라고 보기엔 3개월이 너무 깁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개선 요청을 드렸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게... 박준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곧 그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다시 미소를 지었다. 강 차장님, 우리 2년 동안 잘 거래해왔잖아요.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직접 공장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미 경영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민우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한 달 내로 불량률을 5% 이하로 낮추지 못하시면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확 굳었다. 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잠깐만요. 계약 해지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계약서 15조 3항을 보시면 품질 기준 미달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사전 경고도 없이 갑자기... 사전 경고는 이미 3차례 드렸습니다. 이메일 기록 다 남아 있습니다. 박준혁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의 손이 테이블을 탁 쳤다. 아니, 강 차장님. 우리 회사가 태성산업한테 얼마나 싸게 납품하는데요? 다른 데 알아보시면 우리보다 비쌀 겁니다. 이미 알아봤습니다. 민우는 세 번째 서류를 꺼냈다. 2개 업체에서 견적을 받았는데 귀사와 비슷한 가격에 더 나은 품질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2년 동안 거래하면서 이런 적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 겁니까? 민우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품질이 떨어졌으니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뿐입니까? 박준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혹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불만이라도 있으십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박준혁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강 차장님, 우리 어른들끼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가 문제입니까? 말씀하시면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품질입니다. 그것만 해결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박준혁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명함 크기의 카드를 하나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백화점 상품권이었다. 액면가 50만 원. 이런 것도 있고, 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만 하세요. 민우는 상품권을 보지도 않았다. 그저 박준혁을 똑바로 쳐다볼 뿐이었다. 박 대표님, 지금 뇌물을 주시려는 겁니까? 아니, 뇌물이 아니라 평소 감사의 표시를. 가져가시죠. 필요 없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상품권을 확 집어들며 지갑에 다시 넣었다. 좋습니다. 그럼 한 달 안에 품질 개선하면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꼭 해내겠습니다. 박준혁은 서류를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다. 민우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저녁 민우는 아내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보, 장인어른 요즘 어떠신 것 같아? 아버지? 왜? 아니, 그냥 건강은 괜찮으신가 해서. 수진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민우를 돌아봤다. 왜 갑자기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명절도 다가오고 해서. 수진은 잠시 민우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요즘 아버지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아. 전화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고 어제는 허리도 아프시다고 하시더라. 그래. 응. 경비 일이 생각보다 힘드신가 봐. 12시간씩 서 계셔야 하잖아. 나이도 있으신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도 알잖아. 아버지가 원래 얼마나 자존심 강하신 분인데 그런 분이 경비 일하시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민우는 아내를 꼭 안았다.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무슨 방법? 아버지는 우리 도움 안 받으시려고 하시잖아. 그래도 뭔가 있을 거야. 수진은 민우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당신 표정이 이상해.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 마.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직 아내에게 말할 때가 아니었다. 그날 밤 민우는 다시 노트북을 켰다. 준성테크에 대한 자료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박준혁의 행동 패턴, 사업 방식, 과거 거래 이력. 자료를 찾다 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준성테크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거래처와 마찰을 빚었다. 품질 문제로 계약이 해지된 적도 있었고 대금 지급 문제로 소송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작년에 준성테크의 한 직원이 산업재해로 다쳤는데 박준혁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아 노동청에 진정이 들어간 적이 있었다. 민우는 자료를 프린트했다. 이건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른다. 일주일이 지났다. 박준혁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민우는 품질관리팀의 준성테크의 납품 부품을 계속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장에게서 중간 보고가 왔다. 민우야, 준성테크 품질 좋아지는 것 같은데? 이번 주 불량률이 6%로 떨어졌어. 그래, 계속 지켜봐줘. 2주가 지나자 불량률은 5.5%까지 떨어졌다. 박준혁이 정말로 품질 개선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았다. 민우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만약 박준혁이 품질을 기준치 이하로 낮춘다면? 그럼 계약을 해지할 명분이 사라진다. 하지만 3주째 되던 날 상황이 바뀌었다. 이 과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민우야, 큰일 났어. 준성테크 부품 중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어. 뭐? 안전 관련 부품인데
강도 테스트에서 기준치를 크게 밑돌았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민우는 서둘러 품질관리팀으로 갔다. 이 과장은 테스트 결과를 보여줬다. 봐봐. 이 부품은 최소 200kg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데 150kg에서 파손됐어. 이게 만약 실제 제품에 들어갔다가 사고라도 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네. 그렇지. 이건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야. 민우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구매 담당 임원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다. 1시간 후 임원실로 호출됐다. 강 차장,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가? 네, 품질관리팀에서 3차례 재검증했습니다. 임원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즉시 계약 해지해야겠어. 안전 관련 부품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회사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성테크 대표 직접 불러. 이건 전화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민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박준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표님, 강민우입니다. 아, 강 차장님. 품질 많이 좋아졌죠? 이번 주 측정 결과 보셨어요? 그것 때문에 전화드린 게 아닙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내일요? 갑자기 왜요? 긴급한 사안입니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무슨 일인데요? 전화로 말씀해 주시면 내일 직접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우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박준혁이 다시 회의실에 나타났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긴장되어 있었다. 민우 외에도 품질관리팀 이 과장과 법무팀 직원이 함께 자리했다. 앉으시죠.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박준혁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자리에 앉았다. 대체 무슨 일입니까? 민우는 대답 대신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귀사에서 납품한 S2347 부품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과장이 테스트 결과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이 부품은 안전 관련 부품으로 최소 200kg의 압력을 견뎌야 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결과 평균 155kg에서 파손되었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건 더 심각한 건 이미 이 부품이 들어간 제품 300대가 출고되었다는 점입니다. 민우가 말을 이었다. 다행히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되기 전에 발견했지만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공장에서 모르셨다고요? 민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대표이사께서 자기 회사 제품 품질을 모르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박준혁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다. 품질 개선하신다고 했죠? 불량률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왜 안전 테스트는 통과하지 못한 겁니까? 그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박준혁은 말을 멈췄다. 그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비용 절감요? 민우는 냉소를 띠며 물었다. 안전보다 비용이 중요하셨군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충분히 들었습니다. 민우는 다음 서류를 꺼냈다. 태성산업은 준성테크와의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합니다. 그리고 이미 납품된 불량 부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박준혁이 벌떡 일어났다. 계약 해지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제가 사과하고 보상하겠습니다. 늦었습니다. 강 차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우리 회사가 태성산업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는 진짜로 절박해 보였다. 저한테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30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이 있어요. 계약이 끊기면 다들 길거리에 나앉는다고요. 민우는 잠시 박준혁을 바라봤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직원들 걱정은 이제 하시는군요. 네. 작년에 산업재해 당한 직원분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제대로 보상받으셨나요?
박준혁의 눈이 커졌다. 그건 어떻게? 알 건 다 압니다. 박 대표님. 당신이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거래처 사람들을 어떻게 무시하는지, 돈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깔보는지.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한테 뺨을 때리고 돈을 던지는 것도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당신 혹시, 네. 그분이 제 장인어른이십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이 과장과 법무팀 직원도 놀란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봤다. 박준혁은 뒤로 비틀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래서 이렇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민우가 차갑게 말했다. 계약해지는 순전히 품질 문제 때문입니다. 개인 감정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되었고 증거도 명확합니다. 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민우는 박준혁에게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같은 사람과는 개인적으로도 회사 차원에서도 절대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떨궜다. 그의 어깨가 축 처졌다. 제발 한 번만 나가보시죠. 민우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박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문턱에서 멈춰서더니 뒤를 돌아봤다. 강 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일은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우가 끊어 말했다. 사과하실 분은 따로 계시죠. 박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회의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이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우야, 너 괜찮아? 응, 괜찮아.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가슴이 뛰었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날 오후 민우는 퇴근 후 장인어른이 계신 아파트로 향했다. 경비실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장인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민우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장인어른은 책상에 앉아 CCTV 모니터를 보고 계셨다. 민우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으셨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그냥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민우는 장인어른 앞에 앉았다. 장인어른의 뺨은 이제 거의 나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민우의 마음속에 생생했다. 장인어른, 혹시 오늘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이상한 일? 예를 들면 누가 찾아오거나. 장인어른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있었지. 아까 한 남자가 찾아왔어. 503호 김 사장 찾아왔던 그 사람. 민우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무슨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상하게도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 저번에 무례하게 굴어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이걸 주고 갔어. 장인어른은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셨다. 두툼한 흰 봉투였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꼭 받으라고 하더라. 뭐가 들었나 봤더니 현금이 좀 들어있더라고. 얼마나요?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던데. 근데 나 이거 받아도 되는 건가? 갑자기 왜 주는 거지?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받으세요. 당연히 받으셔야죠. 그래도 이유도 모르는데. 장인어른께 드려야 할 돈이니까 받으시는 겁니다. 장인어른은 고개를 갸웃하며 민우를 바라봤다. 민우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장인어른, 이번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보내시는 게 어때요? 수진이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도 되겠나?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장인어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지. 민우는 경비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다. 바로 그 주차장. 모든 일이 시작된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때의 장소가 아니었다. 민우는 차에 올라타 핸들을 잡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정의였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것이었다.
민우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우는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준성테크와의 계약은 공식적으로 해지되었고 대체 업체와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새로운 업체는 더 나은 품질을 제공했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다. 구매 담당 임원이 민우를 불렀다. 강 차장, 이번 일 잘 처리했어. 준성테크 문제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감사합니다. 새로운 업체도 좋고 앞으로도 협력업체 관리 잘 부탁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우는 임원실을 나와 자기 자리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이 과장이 놓고 간 커피가 있었다. 쪽지도 함께 있었다. 수고했어, 친구. 점심 내가 살게. 민우는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우를 아내 수진이 반겼다. 여보,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 왔어. 명절에 우리 집에서 보내신다고 하시던데 당신이 말씀드렸어? 응.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아서. 수진은 민우를 꼭 안았다. 고마워. 요즘 아버지 많이 외로워하셨거든. 엄마 돌아가신 후로 혼자 지내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이제부터는 자주 모시고 지내자. 그래. 그렇게 하자.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민우는 회사 일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준성테크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명절 당일 장인어른이 민우네 집을 찾아오셨다. 수지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겼다. 아버지. 그래, 우리 딸. 장인어른은 딸의 등을 토닥이셨다. 그의 눈가가 또다시 촉촉해졌다. 할아버지. 거실에서 5살 손녀 지우가 뛰어나왔다. 장인어른은 손녀를 번쩍 안아 올리셨다. 우리 지우 많이 컸네? 할아버지, 저 이제 유치원 다녀요. 그래, 우리 지우 대단한데? 민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게 정상이었다. 가족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것. 장인어른이 당당하게 손녀를 안아주는 것. 이게 원래 있어야 할 모습이었다. 식사 시간이 되었다. 수진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갈비찜, 전, 나물, 떡국. 장인어른은 흐뭇한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셨다. 우리 딸이 다 이렇게 준비했구나. 당연하죠, 아버지. 자, 드세요. 식사를 하며 장인어른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다. 민우야, 너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번에 503호 찾아왔던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사과하고 돈까지 주고 갔거든. 근데 그게 혹시 너랑 관련이 있니? 수진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주차장에서 본 장면, 박준혁이 장인어른께 했던 행동, 그리고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 이야기를 들으며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고개를 숙이셨다. 미안하다. 너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말 안 했어. 아버지가 왜 미안해하세요? 잘못한 건 그 사람이잖아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민우를 바라봤다. 당신, 그래서 그 사람 회사랑 계약을 끊은 거예요? 응. 하지만 개인적인 감정 때문은 아니야. 정말로 품질 문제가 있었어. 안전 문제까지 있었고. 그래도 수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우리 아버지 지켜줘서. 장인어른도 민우를 바라보셨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와 미안함이 섞여 있었다. 민우야, 내가 너한테 폐를 끼친 건 아니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도 회사 일에 사적인 감정이. 장인어른. 민우가 장인어른의 말을 끊었다. 사적인 감정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품질 문제가 없었다면 저도 어떻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 문제가 있었고 그건 제 업무상 처리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리고 설령 제 감정이 조금 섞였다 해도 민우는 장인어른을 똑바로 바라봤다.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죠. 장인어른은 한참 민우를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고맙다, 민우야. 정말 고맙다. 천만에요, 장인어른.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장인어른은 거실에서 손녀 지우와 놀아주셨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민우에게 속삭였다. 당신 정말 멋있어요. 갑자기 왜? 우리 아버지 지켜준 것도 그렇고 떳떳하게 일 처리한 것도 그렇고 나 당신한테 반했어요. 다시. 민우는 웃으며 아내의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당신 사랑해. 그날 밤 장인어른을 배웅하며 민우는 주차장까지 함께 내려갔다. 바로 그 주차장. 모든 일이 시작되었던 곳. 장인어른, 차 조심히 가세요. 그래. 너도 들어가서 쉬어. 장인어른은 차에 오르시기 전에 민우를 돌아보셨다. 민우야. 네. 나. 사실 경비일 그만두려고 해. 네. 이제 나이도 있고 계속 이 일하기는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자존심도 많이 상했어. 그동안 참고 버텼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생각을 했어.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예전에 내가 일하던 업계 후배가 하나 있어. 걔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관리직으로 일 좀 해달래. 월급은 경비 일보다 조금 나은 정도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 좋으시겠네요. 응. 다시 시작해볼까 해.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니까. 장인어른의 눈빛에 다시 생기가 돌았다. 경비실에서 봤던 그 체념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장인어른. 응원하겠습니다. 고맙다. 다 내 덕분이야. 아닙니다. 장인어른께서 스스로 결정하신 거예요. 장인어른은 차에 올라 창문을 내리셨다. 민우야, 너 좋은 사위 만나서 우리 딸이 행복하다. 제가 더 행복합니다. 차가 출발했다. 민우는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한 달 후, 민우는 회사에서 품질관리 개선 프로젝트로 표창을 받았다. 준성테크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처한 것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상식 후 임원이 민우를 따로 불렀다. 강 차장, 다음 달부터 부장으로 승진이야. 축하해.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성과 내주길 바라. 특히 협력업체 관리 부분에서 자네가 보여준 원칙은 본받을 만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우는 사무실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셋이서 외식하자. 아, 장인어른도 모시고. 좋아요. 제가 아버지한테 연락드릴게요. 그날 저녁 네 식구는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장인어른은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계셨고 표정도 한결 밝아지셨다. 민우야, 내 승진 축하한다. 우리 사위 출세하는구나. 고맙습니다, 장인어른. 장인어른도 새 직장 잘 되시고요. 응. 요즘 일이 재밌어.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니까 보람도 있고. 수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다. 우리 집안 남자들 다들 잘 나가네요. 엄마, 나는? 지우가 삐죽거리며 물었다. 지우는 우리 집 공주님이지. 모두가 웃었다. 식당 안은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민우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맑은 밤이었다. 수진이 민우의 팔짱을 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다행이다 싶어서. 뭐가? 모든 게. 우리가 함께 있는 것. 장인어른이 다시 웃으시는 것. 나쁜 사람이 벌을 받은 것. 세상이 다 공평한 건 아니지만. 수진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가끔은 정의가 이기잖아요. 당신처럼 용기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면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민우는 아내를 꼭 안았다. 앞서 걸어가는 장인어른과 손녀 지우의 뒷모습이 보였다. 장인어른은 지우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셨다. 그 모습을 보며 민우는 생각했다. 이게 바로 지키고 싶었던 것이라고. 가족의 존엄성, 사람의 자존심, 그리고 잘못된 것에 맞서는 용기.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평소에는 일기를 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오늘 승진 발표가 났다. 기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건 지난 한 달간의 일들이었다. 장인어른을 지킬 수 있었고 잘못된 사람이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었다. 누군가는 내가 사적 감정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고 비난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원칙을 지켰고 절차를 따랐으며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자가 아무런 벌도 받지 않는 세상을 용납할 수 없었다. 앞으로도 나는 이런 식으로 살 것이다. 옳은 일을 하되 올바른 방법으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되 사람의 존엄성은 반드시 지키면서. 일기를 덮고 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 아래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는 오늘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참고 있을지도 모른다. 누군가는 권력을 남용하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한 사람, 박준혁은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조심스럽게 살게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 다음 날 출근길, 민우는 평소처럼 지하철을 탔다. 차량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다. 모두들 피곤한 표정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타셨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하지만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스마트폰을 보거나 눈을 감고 있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젊은 사람이 서 있어. 저는 금방 내려요. 앉으세요. 노인은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자리에 앉으셨다. 민우는 손잡이를 잡고 서서 창밖을 바라봤다. 문득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분 드문데. 별 말씀을요. 저도 다음에 자리 양보해야겠어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다. 작은 선행이 다른 선행을 낳는 순간이었다. 회사에 도착한 민우는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했다. 오늘은 새로운 협력업체와의 미팅이 있었다. 준성테크를 대체할 업체였다.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미팅이 시작되었다. 새 업체의 대표는 50대 중반의 인자해 보이는 남성이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테크 대표 김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강민우 부장입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다. 김 대표의 악수는 단단했지만 따뜻했다. 미팅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 대표는 제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체계적이었다. 저희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좋은 제품이 나온다고 믿거든요. 김 대표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철학입니다. 그리고 거래처 분들도 파트너로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고 봅니다. 민우는 김 대표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사람과 일하고 싶었다. 김 대표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이 성사되었다. 민우는 확신했다. 이번에는 좋은 파트너를 찾았다고. 점심시간 이 과장과 함께 식사를 하며 민우는 그간의 일들을 정리해봤다. 형, 나 이번에 많이 배운 것 같아. 뭘 배웠는데?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중요성,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과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너 정말 잘했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처음엔 고민 많이 했어. 내가 너무 감정적인 건 아닌가, 직장에서 사적인 일을 끌고 온 건 아닌가. 하지만 결국 옳은 일을 한 거잖아. 응. 그리고 중요한 건 정당한 절차를 따랐다는 거야. 증거도 확보하고 규정도 지키고. 그게 핵심이지. 복수라도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해. 두 사람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오후 업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민우는 장인어른께 전화를 걸었다. 장인어른, 저 민우예요. 그래, 민우야. 무슨 일이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고기 구워 먹을까 해서요. 오시겠어요? 그럼 가야지. 우리 손녀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럼 토요일 저녁에 오세요. 제가 좋은 고기 준비할게요. 알았다. 고맙다, 민우야. 전화를 끊고 민우는 정육점에 들렀다. 장인어른이 좋아하시는 LA 갈비를 넉넉히 샀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와 딸이 반겼다. 아빠, 우리 공주님, 오늘 유치원 재밌었어? 응,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우와, 대단한데? 민우는 딸을 안아올리며 아내를 바라봤다. 여보, 이번 주말에 장인어른 오신대. 그래요? 좋아요. 제가 반찬도 준비할게요. 고기는 내가 사왔어.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LA 갈비. 당신 최고예요. 저녁 식사를 하며 민우는 딸에게 물었다. 지우야, 유치원에서 누가 괴롭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한테 말해요. 맞아. 그리고 또 잘못된 거라고 말해요. 그렇지.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할 줄 알아야 해. 하지만 예의 있게 말해야 돼. 알겠지? 응. 아내가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아빠네요. 좋은 남편이기도 하고. 그건 제가 판단할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식사를 이어갔다. 토요일이 되었다. 장인어른이 오시기 전에 민우는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고기를 준비했다. 수지는 부엌에서 각종 반찬을 만들고 있었다. 여보, 제육볶음도 만들까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좋지. 내가 도와줄까? 아니요, 당신은 고기나 잘 구워줘요. 오후 6시 장인어른이 도착하셨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계셨다. 아버지, 왜 이런 것까지 사오세요? 그래도 빈손으로 올 수는 없지.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 장인어른을 안았다. 장인어른은 손녀를 번쩍 들어 올리셨다. 우리 지우, 유치원에서 칭찬받았다며?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았어요? 아빠가 말씀해 주셨지. 우리 지우 대단하네. 가족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웠다. 장인어른은 새 직장 이야기를 하셨다. 요즘 일이 정말 재밌어. 젊은 친구들한테 내 경험도 전수해주고 공장 효율도 올리고 사장님이 내 의견을 존중해 주시니까 보람도 있고. 잘 됐네요, 장인어른. 다 내 덕분이야, 민우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 아직도 주차장에서 고개 숙이고 있었을 거야. 아니에요. 장인어른께서 스스로 일어서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계기를 만들어줬잖아. 민우는 밖으로 나가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장인어른도 따라 나오셨다. 민우야. 네. 나 이제 정말 괜찮아. 걱정 안 해도 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장인어른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고맙다. 진심으로.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좋은 장인어른을 만나서. 두 남자는 말없이 고기를 구웠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따뜻했다. 고기가 다 구워지자 모두 식탁에 둘러앉았다. 수진이 준비한 반찬들과 함께 상이 풍성했다. 자, 건배할까요? 민우가 잔을 들자 모두 따라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식사를 하며 장인어른이 지우에게 물으셨다. 지우야,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가족이요.
맞아. 그리고 또, 사랑이요. 그것도 맞아.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 그게 뭔지 아니? 지우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장인어른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자존심이야. 사람으로서의 자존심. 누구한테도 함부로 대접받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것. 그게 아주 중요해. 자존심이요? 응. 지우가 커서도 꼭 기억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도 함부로 대접받지 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겠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았다. 식사가 끝나고 장인어른을 배웅하며 민우는 현관까지 함께 나갔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인어른. 그래. 너희도 잘 자고. 그렇게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얘기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